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공급자 역할을 하냐면 마찬가지로 효용을 극대화한다 그랬어요. 근데 가게가 어떻게 하면 효용이 좋아지냐면 이제 리저예요. 여가. 놀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많이 쓰면 기분이 좋죠. 소득이 있어야 쓸 테니까. 그래서 이것이 여가 소득 선택 모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어떤 예산 제약에 직면해요? 근데 내가 이만큼 근로소득이죠. 이만큼 일해서 이만큼 임금을 받으면 이만큼 소득이 생겨요. 근데 이것을 여가 소득 모형이니까 여가에 대해서 바꿔주면 내가 일하는 시간을 다시 얘기하면 내가 가진 총 시간에서 놀고 있는 시간 뺀 시간이 바로 일하는 시간이죠. 그러면 이 시간이 바로 노동이니까 이러한 예산 제약 하에서 나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을 문제를 푸는 것이 바로 가계의 효용 극대화고 그 효용 극대화를 풀면 개인의 후방 굴절하는 노동 공급 곡선을 구할 수 있어요. 개인의. 그런데 결국에 이것을 다 수평합하면 우상향하는 시장에서의 노동 공급선이 도출돼요. 그래서 이것이 가계가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이고. 그러면 기업이 어떻게 이윤을 극대화하냐면 기업은 그냥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죠. 그러면 기업의 이윤이라는 건 뭐예요? 이윤이라는 것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거죠. 그런데 총 수입도 생산량의 함수고 총 비용도 생산량의 함수니까 그때 이윤을 가장 극대화하는 어떤 걸 찾는 거예요? 기업의 이윤 극대화 생산량을 찾는 거죠. 그 이윤 극대화 생산량을 찾는 조건은 어때요? 시장의 조건마다 다르죠. 지금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인지 독점인지 독점적 경쟁인지 과점인지에 따라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기업이 이윤 극대화 산출량을 결정을 하면 그 다음에 기업은 어떤 문제에 이제 직면해요? 기업이 노동과 자본을 써가지고 이윤 극대화하는 산출량을 생산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때 기업이 어떤 문제에 직면하냐면 내가 이만큼 생산하고 싶어요. 이게 등량선이죠. 그럼 이게 이윤 극대화 산출량이 100개다. 이윤을 극대화한 산출량이 100개면 그때 가장 적은 비용으로 노동과 자본을 써서 이 100개의 산출을 달성하는 것을 우리가 비용 극소화라고 하죠. 이 비용 극소화를 통해서 노동과 자본을 결정할 거예요. 기업이. 그래서 재화시장에서 공급자가 되고. 그럼 기업이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수요하는데 어떻게 수요를 할까요? 바로 마찬가지로 이윤 극대화하도록 노동을 수요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업이 어떻게 하는 것이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노동을 수요하는 거냐면 기업 입장에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노동자 한 사람을 더 고용했을 때 추가적으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와가지고 생산한 양이 있을 거예요. 그 양을 시장에 내다 팔면 그러면 이거 다시 얘기하면 노동자 한 사람 더 고용해서 우리 회사에 생긴 추가적인 수입이죠. 그 수입하고 뭐하고 같으는데요? 노동자 한 사람 추가적으로 고용했을 때 드는 비용. 그게 뭐예요? 임금이죠. 임금하고 같도록 노동을 수요하면 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잖아요. 노동 한 단위 추가적으로 늘렸을 때 늘어난 생산량. 그것을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고 거기에다 이걸 시장에 내다 팔았다 그러면 시장 가치로 나타냈다 그래서 이것을 value of MPL, VMPL이라고 하죠. 그거하고 임금하고 같다는 조건이 바로 노동을 수요하는 조건이고 그 기출 질문 중에 그런 질문이 있어요. 수학 체감의 법칙은 수학체감의 법칙이 뭐예요? 다른 요소가 고정돼 있을 때 노동을 한 단위 더 추가적으로 고용했을 때 늘어나는 생산량이 점점 체감하는 현상. 수학체감의 법칙을 노동 수요 곡선은 수학체감의 법칙을 반영한다. 맞아요? 맞죠? 이게 지금 노동 수요 곡선이죠. 노동을 수요하는 곡선인데 여기 보면 수학체감의 법칙 MPL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MPL이 들어있고 그래서 지금 다 합리적인 선택, 효율성을 어떻게 달성하고 있냐면 가계는 효용극대화를 통해서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통해서 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효용극대화, 이윤극대화 조건을 가지고 뒤에 가셔가지고 소비자 이론에서 배우실 거고 그 다음에 생산이론, 비용이론에 가시면 이거 배우실 거예요. 시장이론에 가면 어떻게 이윤극대화 조건이 달성되는지 배우실 거고 요소시장이론에 가면 노동에 대한 수요와 노동의 공급을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각각 그런 내용들을 반영하고, 지금 제가 본 거는 다 지금 이걸 뭐라 그래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라고 얘기하고, 여기 다 균형이죠. 다 균형. 이도 마찬가지고, 임금, 고용량, 다 시장을 통해서 달성된 균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이게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여기까지죠. 이 포맷이 중요한데 실제로 우리 객관식 시험은 예외가 많이 나와요. 예외가. 그래서 꼭 여기서만 출제하는 게 아니고 이걸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시장의 왜곡이라 그래요. 왜곡. 시장의 왜곡이다. 가격이 왜곡돼 있다. 그래서 저 가격을 달성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있냐면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일단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거나 보조금을 부과하면 저 균형이 달성될 수 없어요. 다른 점에서 결정이 되고, 또 하나는 가격 상한제가 있고 가격 하한제가 있어요. 이것은 정부가 임의로 가격을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와서 배우시겠지만 가격 상한제나 가격 하한제를 하게 되면 효율성을 그만큼 잃어버리게 돼요. 비효율성이 초래가 되는데도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정부가 이렇게 개입을 했을 때는. 그래서 그러면 시장에 왜곡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독과점이죠. 독과점이면 즉 P는 MC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가격하고 한계 비용이 다르면 그럼 시장이 실패하게 되고,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외부 효과가 있는 경우, 외부성이 있는 경우 마찬가지로 시장이 실패하게 되고, 공공재의 경우에도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에 의해서 시장이 실패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비대칭성 하에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되면 시장이 실패. 그래서 이 네 가지 경우가 다 중요한 A급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기 조세, 가격 상한제, 가격 하한제도 다 A급이에요. 그래서 객관식은 예외가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미시경제학 개관을 잠깐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이 순서대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여기서 이따가 계산 문제를 할 때 저기서 왜 저렇게 풀고 왜 맥시마이즈 하는 이런 값들을 찾는지, 또 전체적인 여러분들 흐름 안에서 공부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셔야 되니까 보여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계산 문제 특강이다 보니까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와 관련된 주제들 위주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페이지 보세요. 자, 이게 경제학의 기초 부분이라고 지금 들어있는데 기회비용과 매물비용, 생산 가능 곡선 두 개가 먼저 앞에 나오는데 보통 미시경제학 책에는 이 기회비용과 매물비용은 뒤에 나와요. 비용이론에 나오고 생산 가능 곡선도 뒤에 따로 나오는데 보통 이제 교과서, 최근에 나온 교과서들이 경제학의 기초라고 해서 이런 내용을 앞으로 많이 빼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틀 안에서 제가 앞에 놓았고요. 자, 기회비용과 매몰비용을 이제 배워야 되는데, 자, 기회비용이란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걸 하지 않았으면 했을 다른 것 중에서 나의 효용을 가장 크게 하는 것. 그게 기회비용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있지 않고 다른 일을 했을 때 그 중에 나에게 가장 큰 효용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게 기회비용. 자, 매몰비용이란 것은 그 2페이지 매몰비용을 잠깐 보세요. 매몰비용이란 것은 일단 지출된 뒤에는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에요. 그게 매몰비용이에요. 일단 지출된 뒤에는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 그게 매몰비용인데, 먼저 우리가 기회비용에서 기회비용을 따질 때는 그냥 명시적 비용만 따지면 안 돼요. 그게